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하고 김진태하고 똑같잖아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무능, 그 다음에 탐욕, 자산 매각을, 부채 줄인다고 자산 매각하는 게 똑같잖아요. 부채를 뻥튀겨가지고, 예?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은데, 이게 굉장히 부실하겠다고 국민들한테 거짓으로 이걸 홍보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가는 거잖아요. 공공기관들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의 절대액은 조금 증가해서도요,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잖아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최백은 TV 커뮤니티 라인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옛날에 올린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한번요. 보시라고요. 예? 아니, 내가 부채가 1000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내가 500만 원이었었어. 그럼 부채가 2배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내 자산이 작년에 만이다가 올해는 내가 만약에 이게 3만 원을 증가했어. 그럼 부채가 500에서 1000으로 500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증가한 것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내 몫은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자산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부채만 강조를 해. 그래서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이걸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산 매각으로, 논리로 이게 가는 겁니다. 민영화, 자산 매각. 그 자산 매각 과정에서 한몫 챙기고, 전리품 챙기듯이. 예? 여러분들 벌써 또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MBC에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울산의 석유화학 본사 팔아가지고, 모피아 출신들이. 예? 어떻게 챙겼는가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세계 중앙은행의 은행 총재들이 대단한 사람들 같죠? 이 사람들 지금 고민 엄청 많습니다. 고민 엄청 많고, 지금 잠이 제대로 잘 안 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자기 앞에 오고 있는 문제들을, 이거를 지금 해결하자니, 해결할 방법을 지금, 묘수를 못 찾겠는 거야. 묘수를.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빠진 거다. 예? 정치 실패가 만들어 놓은 것을, 예? 오래전부터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딜레마, 이랬습니다. 제가 자기가 판 국채 함정, 예.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함정에 빠져 있다. 특히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연준을 포함해서 준 기축통화국으로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일본 중앙은행이라든가, 영국 중앙은행, 뭐 이런 나라들을 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이 하잖아요.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나라들. 그렇죠? 이제 수면 위로 진짜 문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진짜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면요. 미국채요. 미국채는 뭡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빚을 낸 거잖아요. 빚. 그렇죠? 이 미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한데 그것도 어떤 정부냐? 미국이라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근데 이 미국채는 그래서 미국 정부 자체를 의미하죠. 세계에서 미국 정부를 자체를 의미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의미한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달러의 힘이잖아요.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요.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가는 통화잖아요. 예? 미 국채도, 그래서 우리가 경영화 재무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우리가 미 국채 혹은 달러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로 쓰는 오늘날의 이 금융통화 시스템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인 거예요. 미 국채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나머지 금융상품은요, 우리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산을 배분할 때 우리가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렇게 자산을 배분할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할 때요, 금융 상품은 수익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거기에는 꼭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no free lunch라는 말이 우리가 있듯이 거기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다니죠. 리스크가. 그래서 우리가 high return, high risk, low return, low risk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위험도 그만큼,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상품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거야. 예? 그 상대적일 때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안전자산이죠. 즉 미 국채에 비교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위험하냐, 미국의 주식은, 한국의 채권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예?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겁니다. 스프레드 같은 게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상대적인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인 거죠.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신용 스프레드란 말을 썼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올해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폭, 즉 거꾸로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주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하고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안전자산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했었습니까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 했었습니까요? 시장이 막 위험한 시기에 가치를 유지해주거나 가치가 오히려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 국채가 올해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 제일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최고의 안전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거 역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축통화국의 국채, 그것도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자산이잖아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근데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된, 가장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얘기는요. 예?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실제로 봐보세요. 이 왼쪽에 빨간색으로 박스해 놓은 게 소위 말해서 달러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가를 포함해서 준 기축통화국가들, 소위 말해서 유럽의 유로화를 쓰는 나라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러 인덱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통화들을 이 빨간 박스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들 나라의 국채 10년물, 만기가 10년짜리인 채권의 수익률 변동폭입니다. 올해 변동폭이에요. 올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오른쪽에 파란색은 뭐냐면은 기타 나머지 나라들, 소위 말해 신흥시장 국가들, 예? 신흥시장 국가들이요.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나라들이고, 가운데 게 뭐냐면 한국입니다. 그러면 기축통화국가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얼마가 증가했어요? 3%포인트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3% 올해. 지금 미국의 국채가 4%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떨어졌어도 3%포인트 이상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 많이 그랬잖아요. 이탈리아는 워낙 미국 이 정부 부채가 많아서 그렇다 치고요. 근데 최소한 대부분이 2%포인트 이상 올랐잖아요. 일본 정도를 빼놓는다면, 그러니까 일본하고 스위스 정도 빼놓는다면, 일본은 이거를 못 올라가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파산할까봐, 이 재정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까봐 이걸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우리가, 근데 이쪽 오른쪽에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뭡니까? 대부분이 2% 미만이잖아요. 상승폭이. 즉, 가격 하락폭이 그러니까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기축통화국가들보다. 근데 한국은 기축통화국가도 아니면서 기축통화국가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2.34%포인트나 증가했어. 예?
한국은요. 예? 한국의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요. 예?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그 수치들입니다. 예? 실제 수치요. 아까 그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통화 가치를 한번 봐보세요. 통화 가치. 통화 가치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게 기축통화 국가들의 통화들이잖아요.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달러는 그러니까는 좀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달러는 오르죠. 한 16% 이상 올랐어 올해요. 근데 유로화는 한 13% 떨어졌고 엔화는 그러니까 28%, 영국의 파운드도 16%, 예? 스웨덴의 크로나하도 23%나 떨어지고, 예? 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준기축통화국가 미국과 비교되는 게 러시아 루브라 18% 이상 상승했어요. 통화 가치가. 그 나머지 떨어진 나라들 되게 보게 되면은 물론 멕시코나 브라질도 올라갔지만은 나머지 떨어진 나라들도 보게 되면은 10%포인트 안팎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4.5. 예? 근데 한국은 한 20% 정도 떨어졌어. 이 기축통화 국가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국가들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됐던 그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통화든 간에 더 많이 떨어졌냐 이거예요. 더 많이 떨어졌냐 이거예요.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기축통화국가들의 통화라든가 기축통화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가잖아요. 위험할 때 올해처럼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때 대피하는 곳이 바로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더 위험한 자산이 됐냐 이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 예? 가장 안전한 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 돼버렸다는 점에서요. 이 문제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뭡니까요? 기축통화국가들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요. 일단 이자율이 많이 국채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죠. 재정 부담이. 미국이 오늘도 이제 그 뉴스 미국의 정부에서 발표했던데, 예? 31조 달러 부채가 미국 정부의 부채가, 예? 거기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정부들 간의 이제 부채도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뭔가 뭐 1조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앉아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자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수익률 즉 이자율이 국채 수익률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위험한 자산들도 당연히 연쇄적으로 그러니까는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험한 자산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들이 그러니까 기축통화국가의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좀 덜 안전한 것들이 갈 게 아닙니까?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해 3%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3%포인트요. 올해. 근데 국채가 얼마나 증가했냐? 3.01. 한 조금 더 증가했죠. 10년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회사채 중에서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민간 채권들 중에서 회사채 AAA 등급이죠. 이게 3.1%포인트 증가했어요. 회사채 중에서 좀 신용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긴 하지만은 가장 아랫단에 있는 BBB 회사, 비우량 회사가 발행한 채권 3.92%포인트. 그 다음에 기간이 긴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고정 4.03%포인트. 지금 어떻습니까요? 예? 위험도가 높거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더 상승폭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국채는 뭡니까요? 금융상품 중에서는 안전성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성이 가장 높은 건 뭡니까? 현금이잖아요. 근데 현금보다 우리가 국채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뭡니까요? 그래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고정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성 자산이잖아요. 채권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은행들이 뭐냐면은 국채를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국채로 보유를 합니다. 은행들은요. 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예? 안전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냐면 수익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은행의 자본 역할을 합니다. 국채는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까, 안전한 자산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유동 현금화도 이제 쉽다는 얘기니까요. 담보 기능으로 굉장히 좋은 담보죠. 좋은 담보인 겁니다. 예? 거의 그러니까 현금과 비슷하니까는 국채라는 것은요. 예? 담보로도 굉장히 가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지금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어. 굉장히 빠르게. 기축통화국가에. 그 얘기는 뭡니까요? 담보 기능이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보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담보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국채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근데 은행의 자본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은행이 마냥 그러니까 국채를 소유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뒤에서 이제 이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세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안전자산인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위험자산들의 금리도 올라간다 했는데, 이게 항상 그랬던 게 아니에요.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요. 2015년 12월 달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가 계속 지속됐었죠. 그래서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했냐면 2018년 12월 달까지. 그래서 2.5%까지 올렸죠. 상당 구간을요. 하단 구간은 2.25% 2.25%였었고요. 0에서 0.25에 있던 거를 2.25에서 2.5까지 올렸으니까요. 예? 한 3년 동안에요.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한 이 기간 동안에 2.25%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국채는 얼마가 증가했냐? 0.4654%포인트 안 증가했어. 기준금리보다 더 적게 증가한 거예요. 회사채. 민간 기업의 가장 신용도가 높은 AA 회사채는 오히려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0.04%포인트로. BBB, 비우량 회사채도 0.54%포인트 안 증가했어. 기준금리보다 더 적게 증가했어. 30년 그러니까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0.6%포인트 안 증가했어. 즉 팬데믹 이전에는 안전자산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뒤에 위험자산들이 금리가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이 상관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자산 순서대로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자산으로 갈수록 금리 상승폭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번엔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세계가 다시 복원된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가 복원된 거야. 이번에는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니까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에는요. 무슨 차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예요. 무슨 차이가?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최고 등급의 신용회사채 AAA 등급이죠.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는 10월 20일 기준으로 5.13%. 근데 지난해 연말 12월 31일에 2.03%였었어요. 쫙 올라갔죠. 기준금리 올라간 것 마냥. 그다음에 투자 등급, 소위 비우량 회사채죠. 2.6에서 6.52로 많이 올라갔죠. 예? 올라간단 말이에요. 30년 고정금리 이것도 쭉 올라갔죠. 아까 앞에서 소개했듯이.